이번 시간에는 유전체 연구 방법론 세미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NGS를 이용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는 어떤 건지, 그리고 두 개의 연구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일반인이나 연구자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이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에 약 2년간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시작됐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논문 수가 보면은 이 펀메드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2007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면은 미국의 NIH에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장기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시작했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가 첫 번째 단계고 2014년부터 19년까지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헬시 코호트에서 약 300명에 대해서 5개의 신체 부위에서 건강한 인간의 어떤 미생물들이 특화되어 있느냐, 그래서 미생물의 다양성과 개인 간의 차이는 어떤가, 그리고 미생물이 어떻게 대사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생물이 어떻게 질병과 연관성이 있는가, 이렇게 베이직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4년부터 19년에는 프리턴버스하고 그리고 IBD 환자 그리고 프리다이어비티스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기간을 두고 롱지투드널하게 멀티오믹스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바이옴 플러스 에피지놈 그리고 단백체, 대사체 이렇게 멀티옴으로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치료 또는 예방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에 얼마나 많느냐, 이걸 숫자로 한번 보면은 인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10배 정도 100조 마리가 있습니다. 100조 마리가 있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장내 미생물이 우리 그 질병의 한 90%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해진 거고, 그리고 인체 우리 휴먼의 유전자 개수 보면은 2만 1000개입니다. 2만 1000개 정도 되는데 이거에 한 20배 440만 개 정도의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석할 게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유전 정보는 99% 이상 동일한데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80에서 90% 정도 유전 정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좀 설명드리고, 인체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서식을 안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서식하고 있고 어디 부위에 서식하느냐에 따라서 마이크로 종의 분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발 뒤꿈치 같은 경우는 이 사막을 연상하면 됩니다. 굉장히 건조하고 그런 곳에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종이 이 주황색 보시면은 스테필로코커스 이런 게 아주 도미넌트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글과 같은 사타구니나 아니면 겨드랑이 이런 데 습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곳에는 코리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많이 파란색 이런 게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장내 미생물이 거의 모든 질병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런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그 기능을 보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는 파이버 이런 것들을 분해하고 그리고 발효시키고 그리고 필수 비타민 아미노산 같은 거를 합성하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우리 호스트 간의 어떤 면역
반응성 이런 것도 조절하고, 그리고 장내 어떤 그 점막이나 아니면 상피세포의 뭐 활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또 질병과의 연관성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파킨슨 디지즈, 알츠하이머, 디프레션 이런 정신질환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조절을 한다든지 굉장히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약물 대사에도 관여를 해서 사람마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종이 다르면 약물 반응성이 좀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이 위에서부터 쭉 대장까지 보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느 정도 있느냐, 숫자로 보면 밀리리터나 땅 마이크로바이옴이 위에서는 10개 정도 되지만 소장에서는 뭐 10의 3승에서 7승계로 늘어나고 대장에서는 10의 11승계로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 뭐 소장, 대장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도미넌트하게 많냐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에는 약 1000개, 1000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들이 살고 있지만 보면 이런 종들이 뭐 도미넌트하게 많고, 위에서는 뭐 헬리코박테리아 파이올리 이렇게 유해항균이 있기도 하고 락토바실러스처럼 유익한 균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대장, 소장에서는 뭐 공통적으로 스테토코커스 이런 종들이 좀 많이 있고, 콜론 대장 같은 경우는 박테리디티스나 아니면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수영 팀장님이 그 햄버거를 드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이제 국가들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이 식단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고지방, 고단백 뭐 이렇게 고당, 그리고 저식이 섬유 같은 이런 거를 섭취하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 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그 개발도상국이나 서구화되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굉장히 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비만 환자들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러한 그 아까 그 고지방, 저식이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종이 다양성이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SCFA, Short Chain Fatty 애시드 같은 이런 지방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고, 이게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약화되면서 그 장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장 누수 같은 게 일어나서 이렇게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비만이 된다라고 그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걸 또 주도했던 사람이 프리드만이라는 그 하워드 휴즈 연구소에 있는 분인데, 이거를 밝혀내 가지고 그 브레이크스루 프라이즈를 상을 타게 됩니다. 이 브레이크스루 프라이즈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뛰어난 그 업적을 가진 분한테 상을 주는데 노벨상에 아마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금이. 예, 그래서 이렇게 비만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그리고 막 최근 연구들 보면은 캔서의 면역 항암제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굉장히 좀 나왔습니다. 최초로 나온 게 이게 멜라노마 환자에서 이 안티 PDL1, PD1을 처방했을 때 이 마이크로바이옴 종의 그 다양성에 따라 방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종의 다양성이 높은, 심톤 스코어가 높은 환자는 반응을 잘 하게 되고, 낮은 환자는 반응을 잘 안 하게 되고,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프로그레션 서바이벌도 이렇게 다양성이 높은 하이군은 이렇게 생존율이 좋고, 다양성이 적은 종은 적은 환자는 이렇게 프로그레션 서바이벌이 낮은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러면 뭐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전체로 보면 이제 뭐 피칼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 뭐 여러 군데 부위에서 부위별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마이크로바이옴 종을 DNA를 추출하는 키트를 써서 이렇게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앰프리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베리어블 마이크로바이옴의 베리어블 한 부분의 유전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만 시퀀싱을 하는 거고 그 위에 샷건 시퀀싱은 전체 지놈을 다 시퀀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앰프리콘 방식의 이런 타겟 시퀀싱은 16S 라이보좀 RNA를 결국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16S 라이보좀 RNA 시퀀싱에서 결국 분석하는 거는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종이 다른 마이크로바이옴 종에 비해서 많느냐 적느냐 이런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여주게 되고 샷건 방식은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종의 비율 플러스 펑션까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종의 지놈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바이옴 종의 유전자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기능까지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앰프리콘 방식하고 샷건 방식하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앰프리콘 방식은 아무래도 한 개 내지 두 개의 유전자를 시퀀싱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종인지를 명확하게 좀 잘 알 수가 있고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텍소노믹 레졸루션이 낮다는 거는 좀 우리가 모르는 종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샷건 방식은 장점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펑션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펑션까지 알 수가 있다. 근데 여전히 이것도 지놈도 데이터베이스 돼 있는 시퀀스 잘 종이 데이터베이스가 된 거는 우리가 밝힐 수 있지만은 안 돼 있는 거는 우리가 개척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거는 비용입니다. 비용 자체가 이게 뭐 엄청 차이가 나니까 주로 그 16S 라이보좀 RNA 이런 앰프리콘 방식의 시퀀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S 라이보좀 RNA 그 영역 1부터 9까지 중에서 베리어블한 지역은 V3하고 V4 아니면 V3 여기만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퀀싱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어떤 거는 V3만 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V3, V4 둘 다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석 과정을 보면 이 시퀀싱을 일단 하면은 이거를 프리프로세싱을 합니다. 뭔가 뭐 프라이머도 제거하고 이거를 샘플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프리프로세싱 단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서열 자체를 하나의 대표 서열로 하는 디파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OTU 어널리시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종이 어떤 샘플에 얼마나 그 종들이 다양한지 이거 다이버시티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샘플끼리 그룹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케이스와 컨트롤이 잘 구분되는지 종에 따라 종의 어떤 분포에 따라 이런 것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OTU입니다. OTU. 일단 우리가 인적으로 받는 거는 OTU 데이터입니다. OTU 데이터인데 이게 Operational Taxonomic Unit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서열들이 나오는데 이 서열들을 클러스터를 합니다. 서로 비슷한 것끼리 클러스터를 분집화를 해서 하나의 대표 서열로 이렇게 만든 것이 OTU입니다. 그래서 OTU 1부터 뭐 OTU 1000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서 OTU 1이 특정 샘플에 몇 번 나오느냐 카운트를 하게 되죠. 이게 이 파일 자체가 뭐 이름점 바이옴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분석 툴에 밀어 넣으면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게 차임2입니다. 차임2는 굉장히 분석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분석 스킬을 잘 모르더라도 일반인도 이거를 클릭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이버시티 분석, 어번던스 프로파일, 커뮤니티 비교 등 여러 가지 분석들을 OTU 안에 몇 개 정도의 스트레인이 들어가나요? 스피시스라고 해야 되나? 스트레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예. 그거는 우리가 뭐 딱 그 유전자처럼 22,000개 딱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주얼하게 이렇게 서로 뭐 케이스 컨트롤끼리 뭐 비교한다든지 뭐 이런 분석들이 가능한데 결국 이 결과로 이제 논문 쓰기는 좀 이렇게 뭐 이쁘게 나오는 건 아니라서 좀 더 그 다른 툴을 써서 파인 작업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그 분석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어번던스인데 이렇게 앱솔루트,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어번던스 보다는 이렇게 렐러티브 어번던스를 줍니다. 그래서 샘플에서 어떤 종이 얼마만큼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렐러티브 어번던스를 다양한 레벨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김영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의 주신 그 내용과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파일론 레벨에서는 한 둘, 넷, 여섯, 몇 가지의 그 종들로 이제 이런 렐러티브 어번던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클래스는 좀 더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좀 더 하이 레벨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더 레벨, 패밀리 레벨, 지너스 레벨. 지너스 레벨 하면 엄청나게 종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하이 레벨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27명 전체 인테스티널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렇게 서머라이즈 한다면은 파일론 레벨에서는 여기서 1400여 명 중에서 17개 파일론이 발견이 되고 그거를 이렇게 서머라이즈 하면은 퍼미키터스가 뭐 77.8% 정도 되고 나머지 이렇게 쭉쭉쭉 프로포션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너스 레벨로 하면 뭐 393여 종이 발견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서머라이즈가 돼요. 그래서 몇 종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하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머라이즈 한 거고, 이거는 샘플별로 이렇게 그 프로포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일론 레벨 13개 정도 발견되고, 이거를 상대적인 그 비율로 보여주고 있고, 좀 더 그 하이 레벨로 보여주고 싶다면 뭐 패밀리 레벨에서는 뭐 57개 종들이 발견되고 그거의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케이스와 컨트롤을 이제 비교할 텐데, 대다수 이제 그 연구들이 그 유전자 발현이나 뭐 단백질이나 이렇게 발현의 차이를 보이는 그러한 마커를 발견하듯이 여기서도 LDA 방법을 통해서 케이스에 비해서 컨트롤이 더 많이 어번던스하게 많이 발견되는 것, 아니면 컨트롤에 비해서 케이스가 많이 발견되는 것, 이것들을 통계적으로 테스트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LDA 어나리시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거의 모든 논문에 다 나오는 다이버시티입니다. 다이버시티인데, 다이버시티가 알파 다이버시티가 있고 베타 다이버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다이버시티는 하나의 샘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가, 종들이 다양한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베타 다이버시티는 샘플 간에 얼마나 유사한가, 공통적으로 많이 좀 포함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베타 다이버시티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여주는 게 알파 다이버시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헬시 거트 마이크로바이옴, 예, 그리고 여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마이크로바이옴 종을 보면은 헬시에서는 이렇게 알파 다이버시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질환을 갖고 있는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알파 다이버시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2개 종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시티가 낮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다이버시티는 그 샘플 간에 얼마나 이렇게 서로 유사한가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헬시군에서는 샘플 간에 얼마나 유사한가,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샘플 간에 얼마나 유사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베타 다이버시티. 근데 알파 다이버시티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인리치니스하고 이브니스인데요. 인리치니스는 대표적인 그 메저가 차오라는 거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몇 종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양하게 몇 종이 있느냐를 보는 게 리치니스입니다. 그리고 이브니스는 다양한데 그게 거기에 있는 종들이 이분하게 잘 분포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이 막 도미넌트하게 많아버리면 이 이브니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피코에이 플롯입니다. 거의 모든 연구 결과에서 이 피코에이 플롯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샘플 안에 구성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서로 이렇게 묶어서 분집화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PCA하고도 비슷한데, 이 피코에이는 그 생태계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끼리 이렇게 종에 대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묶인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콜레이션 플롯이고요. 서로 종끼리 이 샘플에 같이 있느냐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만약에 대사체를 같이 한다면 마이크로바이옴 종하고 대사체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서로 콜레이션 비교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펑셔널 스터디입니다. 그 샷건 방식은 직접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보고서 알 수가 있지만은 그 16S RNA 앰플리콘 방식의 시퀀싱은 우리가 종들만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종만 보고서, 종의 어번던스만 보고서 펑션을 유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쓰이는 툴이 피클러스 이런 툴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런 펑션 프리딕션까지 말씀드렸고, 저희가 그 함한영 교수님 그 팀하고 이렇게 그 뉴본 인펜트, 신생아의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목적은 그 부모가 아토피면은 그 자녀가 한 부모면 한 50% 정도가 아토피일 가능성이 많고, 두 부모가 아토피면 한 70% 정도 이상의 신생아가 아토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스킨 질환이 있을 경우 자녀의 그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어떤지를 좀 추적하는 것을 연구해 보고자 해서 이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구상하기는 많은 샘플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게 프로스펙티브한 스터디다 보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걸 또 보관을 해야 되는, 이거 샘플을 보관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되는지를 한번 몇 샘플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하는 도중에 굉장히 난항이 많았었는데요. 여기 김승혁 팀장님 굉장히 많이 고생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신생하다 보니까 이 샘플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부 같은 경우는 이 피부를 그 접착제로 딱 붙였다가 떼야 되는데 이게 상처가 날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거를 샘플을 잘 얻으려면 꽉 해가지고 꽉 떼야 되거든요. 신생아들이 막 울고 막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했더니 안 나오는 거야. 마이크로바이옴이 거의 레퍼런스하고 동일하게 그냥 안 나와 버리더라고요.
컨트롤에 비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구 간호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잘 해줘라 해달라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 여기 보면 나잘인데 코 여기를 그 수압을 해야 되거든요. 저 그 송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부셔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구멍이 작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니까 1개월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코 그 근처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안 나와 버립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하려고 참 연구 간호사님이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어떤 키트를 쓰냐에 따라 또 완전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달라가지고 여러 키트를 또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여곡절 속에 분석은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 테스트 샘플이 지금 3개고 컨트롤이 3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킨, 나잘, 부칼 이렇게 있습니다. 사용했고 뭐 여러 가지 제조사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프리프로세싱으로 이렇게 시퀀싱 하다 보면 이 뒷부분이 안 좋아지는데 이 안 좋아지는 퀄리티는 다 제거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다양성을 보니까 앞에 부분이 이제 컨트롤이고 뒤에 부분이 테스트인데 테스트 쪽이 좀 다양성이 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이거 지너스 레벨인데요. 그리고 이제 피코에 아까 이렇게 분지파를 해보면 케이스아웃 테스트 컨트롤 간에 좀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뭐 차이는 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룹화가 되는 걸로 나타났고, 그리고 테스트 샘플에서 스킨에서 보면은 두 명의 샘플에서 이런 로스넬라 이런 종하고 퍼티 박테리움 이 종이 좀 이렇게 도미넌트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종을 찾아보니까 요거는 그 모이스처하고 좀 피부의 모이스처하고 관련 있다고 좀 나와 있었고 퍼티 박테리움 요거는 보니까 뭐 어떤 여드름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뭐 안 나온 건 아니고 뭐 다는 아니지만 한 2명 정도에서 이런 유의한 그러한 마이크로바이옴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N수가 적기 때문에 좀 더 한 100여 명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과정도 있고, 그리고 뭐 메타볼론도 같이 해서 이렇게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연구할 게 되게 확장을 해야 되는 연구.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연구 케이스는 인플라마토리 볼 디지즈 (IBD)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보통 어떤 치료제를 쓰고 잘 듣지 않으면은 인플락시맵을 쓰게 되는데요. 인플락시맵 같은 경우는 TNF 알파 항체가 그 치료제이고 이 IBD 환자에서도 잘 쓰이고 있습니다. 염증을 잘 제거하기 때문에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인플락시 맵을 투여했을 때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그런 거를 스터디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덕션 세라피가 있습니다. 인덕션 세라피 이후에 메인티넌스 세라피가 있는데요. 이 인플렉션 맵을 8주마다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됩니다. 투여를 하면 이게 점점 양이 없어지고 또 투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 메인테인 세라피에서 첫 번째 주에 피칼 샘플을 이거를 이렇게 하고 얻어내고 그다음에 7주에서 또 피칼 샘플을 얻어내서 첫 주와 7째 주 사이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를 좀 알고자 했고, 그리고
이 7주차에서 그 인프라침의 이 농도가 얼마나 이렇게 유지가 되느냐. 만약에 이게 스레시홀드가 높으면은 좀 더 그 예후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레시홀드 높은 것과 낮은 것과 얼마나 또 마이크로바이옴 종의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7주차에 또 이 내시경을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치료가 됐느냐. 그것들을 관측해서 결국은 보고자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샘플 수는 첫 번째 주에는 35명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주는 39명. 근데 이게 페어로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둘 다 있는 거는 34명입니다. 34명이 공통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마이크로바이오타의 그 기간 동안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인플락시맵의 그 레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남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 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리고 이 내시경에서 뮤코잘 힐링이 된 그룹과 안 된 그룹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그 전에 이 환자에 대한 그 캐릭터리스틱인데요. 보면은 IBD 환자하고 헬시군은 그 검사의 그 진단 인자에 프로텍틴 요게 좀 그 IBD 환자에서 높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차이만 있고 이제 나머지는 그런 뚜렷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주와 일곱 번째 차의 마이크로바이옴 종의 그 변화 보면은 뚜렷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보니까 약간 뭐 보면은 7주 차에 이 박테리오디티스나 퍼미큐티스가 좀 줄어든 거 정도 되고, 프로박테리아하고 액티노박테리아가 이 7주 차에 늘어난 거, 약간의 늘어난 거 차이는 있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피코A 플러스를 해봐도 이게 1주하고 7주하고 쫙 갈리는 건 없었고요. 그리고 다이버시티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이버시티 여러 가지 메저 보면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요. 근데 인프락시맵 레벨을 5 이상, 5 이하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뚜렷한 차이가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이버시티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차이가 났었는데, 이 위에 있는 게 리치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다양하게 있냐. 리치니스가 이 레벨이 높은 쪽에 굉장히 리치니스가 높게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리치니스. 그리고 밑에 거는 이브니스입니다. 이브니스. 얼마나 다양한데 이분하게 많은 종들이 있느냐. 그거는 레벨이 높은 그룹에 좀 이게 다이버시티가 높은데 이렇게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시티는 이러한 그 인프라맥시마 농도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피코A 플롯도 약간 뭐 단어지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뮤코잘 힐링, 엔도스코피로 뮤코잘 힐링을 보면은 이것도 뚜렷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거와는 달리 이븐리스가 좀 더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븐리스가 좀 뭐 신토는 굉장히 좀 다른 것과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뮤코잘 힐링이 된 그룹이 좀 더 이런 다이버시티가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코A 플러스를 해봐도 이렇게 뮤코잘 힐링한 그룹과 힐링하지 않는 그룹 간에 굉장히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LDA 분석을 보면은
어떤 종들이 그러면 이런 중간의 차이를 보이느냐 보면은 탑으로 나오는 게 이거 굉장히 발음하기가 힘든데요. 저도 예, 페칼리박테리움, 예, 페칼리박테리움 이런 그룹이 굉장히 그 차이를 이 뮤코사 힐링 그룹에서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많이 발견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뮤코사 힐링뿐만 아니라 아까 인플락시마 높은 그룹에서도 이렇게 높은 그룹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을 보면은 이런 기능 자체가 안티 인플라메이션 그런 기능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이제 이런 바이오마커를 트리트먼트 리스판스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새로 이제 발견해서 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면은 마이크로바이오트가 강해진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물 종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질병마다 뭐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텐데요. 예. 아까 비만 같은 경우도 그런 쇼체인 패트 애시드 같은 경우 줄어드니까 장 누수가 오고 그게 또 혈관을 타고 그런 것들이 나가니까 당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이제 비만을 유도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고 뭐 자가 면역장도 뭐 다른 또 메커니즘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종이 다 같은 건 아니고요 보면은 다른 종이 어떻게 연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음식 섭취가 영향을 제일 많이 줄 것 같은 생각인데. 예 거의 뭐 70% 이상의 마이크로바이옴 종의 다양성이 장에 다 있기 때문에 예, 장내 그래서 많은 연구가 장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는 도시하고 저기 농촌하고 좀 비교한 논문이 있거든요. 수천 명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남미의 어디하고 뭐 미국의 어디 도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도시는 좀 다양성이 떨어지고 남미는 시골일수록 다양성이 높아지고 그것도 이제 예전에 초창기 때 사이언스지에 나왔던 그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